(1950년 6월) 여름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붉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은 마을 골목마다 메아리쳤다. 젊은 엄마, 이름은 이정수. 그날 그녀의 나이 22살이었다. 남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소식은 끊겼다. 형제들은 각자 피난을 준비했지만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숙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품에 갓난 아들 병수를 꼭 안았다. 젖도 채 돌지 않은 아이였다. 그녀는 집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말만 되뇌며 남쪽으로 향했다. 밤낮 없이 걷는 길, 뒤에서는 포성이 들리고 앞에서는 사람들의 울음이 들렸다. 정숙은 식량도 신도 잃은 채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젖이 마른 가슴을 쥐었자 피 한 방울이라도 아이의 입에 떨어지기를 바랐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길가에는 쓰러진 사람들, 손을 잡고도 헤어지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정숙은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 숨이 막혔다. 내 새끼만큼은 살려야지.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 다짐 하나로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대전 근처의 다리가 폭격을 맞았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건너던 단가. 정숙은 등에 아들을 업고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다. 물살은 차갑고 어둠은 깊었다. 앞에서 비명을 지르던 여자가 물살에 휩쓸려 갔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다. 그러나 품에 든 아이가 미끄러질 뻔해 그녀는 울며 포기해야 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강을 건넜다. 그날 새벽 정숙은 젖은 몸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늘에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세요. 며칠을 굶은 끝에 정숙은 남쪽 어느 농가의 창고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 노파가 그녀에게 마른 보리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 아이 젖은 안 나오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말없이 손가락만한 고구마를 하나 쥐어줬다. 그녀는 그걸 씹어 아이 입에 넣어주며 눈물을 삼켰다. 밤이 되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고 그제야 정숙은 처음으로 숨을 돌렸다. 그러나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병수야,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널 꼭 키워낼게. 정숙은 부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발에는 피가 말라붙었다. 그녀는 임시 피난촌의 판잣집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미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허리를 숙여 남은 음식 찌꺼기를 모았다. 아이를 위해서였다.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품 안의 병수가 작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피난촌에서도 더 남쪽으로 정숙은 거제도의 피난민 수용소로 흘러들었다. 그곳은 지옥과 같았다. 아이 울음, 기침, 허기, 싸움, 죽음이 뒤섞였다.
정숙은 매일 오늘 하루만 덜하며 버텼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의사도 약도 없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얹고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다. 병수야, 이겨내자. 우리 둘만이라도 살아야지. 그날 새벽 병수의 열이 내렸다. 정숙은 울면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녀의 두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그녀는 피난민 수용소에 빨래 일을 시작했다. 겨울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였다. 병수가 두 돌이 되었을 때 그녀는 바닷가에서 그 첫 걸음을 봤다. 흙바닥을 기어가던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정숙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 순간 정숙은 울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래,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희망의 소리였다. 전쟁이 끝나고 정숙은 마산 근처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실을 감고 밤에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엄마는 학교를 못 다녔지만 너는 꼭 공부해야 해. 그녀는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아이는 총명했고 무엇이든 금세 배웠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함께 웃을 줄 아는 가족이었다. 정숙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면 그때는 내가 좀 편히 살겠지. 1955년 정숙은 처음으로 하늘을 편히 바라봤다. 전쟁이 끝난 지 몇 해, 그녀는 아직 젊었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늙어버린 듯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녀는 등불 아래에서 낡은 성경책을 읽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제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하루를 마쳤다. 그리고 병수는 그 품속에서 잠들었다. 그날 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오랜만에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빛이 그녀가 걸어온 모든 고생의 길 위에 조용히 흘러내렸다. (1957년) 봄, 마산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방직 공장의 사이렌이 울리면 정숙은 언제나 가장 먼저 기계 앞에 섰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바늘에 찔려 생긴 상처가 아물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이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엔 언제나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내 아들 병수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공장이 끝나면 그녀는 허름한 천막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다. 쌀은 없고 보리와 강냉이뿐이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밥 있다, 병수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병수가 7살이 되던 해, 정숙은 학교 입학식 날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헌 옷을 깨끗이 빨아 입혔다. 학교 교문 앞에서 다른 부모들이 아이에게 새 가방을 메워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봤다. 정숙은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공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정숙은 매일 밤 늦게까지 공장에서 돌아왔다. 집에 오면 병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병수야, 안 자고 뭐하니? 엄마, 나 공부하고 있어. 선생님이 내일 받아쓰기 한대. 그녀는 피곤한 몸을 벽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래, 공부 많이 해라. 엄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꼭 세상을 다 알아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노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문장을 써봤다. 사랑한다, 아들아. 겨울이 오자 공장 일이 줄었다. 정숙은 하루 세 끼를 챙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병수는 그런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점심을 빼먹고 학교에 갔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병수를 불렀다. 병수야, 집에 사정이 어렵니?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괜찮아요. 그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병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몰래 도시락을 나눠줬다.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그 도시락의 반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나 친구가 준 거예요. 같이 먹어요. 그녀는 그 한 숟가락에 목이 메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공장에서 돌아오다 집 앞 골목길 우체통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병수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엄마를 꼭 웃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줄게. 그녀는 편지를 꼭 품에 안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하루 3번씩 그 편지를 꺼내보며 버텼다. 그게 그녀의 기도였고 희망이었다. 세월이 흘러 병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는 잘했지만 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몇 번이나 퇴학 위기를 맞았다. 정숙은 이웃집에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음 달까지만 빌려주세요. 그녀의 두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밤 병수는 공부를 멈추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녀는 눈을 치켜떴다. 무슨 소리야? 공부해야 사람 되는 거야. 너는 나보다 더 멀리 가야 해. 그녀의 말에는 굶주림보다 강한 신념이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었다. 정숙은 공장 일감이 끊겨 하루 종일 굶었다. 병수는 몰래 자신의 도시락을 덜어 엄마 앞에 밀었다. 엄마, 나 배 안 고파. 많이 드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다. 그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진다. (1965년) 병수는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 진학을 꿈꾸던 학생이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외쳤다. 엄마, 나 붙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붙잡았다. 정말이야? 우리 병수가.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붙잡고 울었다. 그 눈물엔 수년의 고생이 다 녹아 있었다.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숙은 공장에서 야근을 자청했다. 손에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게 전부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병수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엄마, 나 꼭 성공할게. 엄마 같은 사람들 다 웃게 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위안이었다. 병수가 떠난 뒤 정숙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았다. 허름한 전등불 아래서 병수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서 싹튼 약속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병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성실함과 치밀한 성격 덕에 상사의 신임을 받았고 30대 중반에 그는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날 어머니 수님은 낡은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히 컸습니다. 이 못난 엄마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아이만은 사람답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오래 묵은 무릎 통증을 잊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병수는 그 감격의 날에도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지 못했다. 엄마,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요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 전화 한 통이 그들의 거리의 시작이었다. 병수는 서울의 정치 중심부로 자리를 옮겼다. 엄마, 이젠 나도 출세했어. 서울에서 집도 구했어. 정숙은 그저 그래, 몸은 괜찮지? 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다만 그곳이 멀고 차가운 곳이라는 것만 느꼈다. 몇 달 뒤 병수가 고향집을 찾았다. 낡은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췄다. 엄마, 이제 이 집 좀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나는 여기 흙냄새가 좋아. 여기서 살란다. 병수는 답답하단 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좀 바꿔야죠. 엄마도 새 세상 살아야지. 정숙은 웃었다. 새 세상은 됐고 너나 건강해라. 그녀는 그날 아들의 차가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걸 끝까지 바라봤다. 어느 날 병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저 결혼해요. 그래, 그럼 예비 며느리는 어떤 아가씨야? 집안이 좀 있는 집이에요. 사업하는 분 딸이에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집안이 좀 있는 집이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들릴까? 결혼식 날 정숙은 초라한 검정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러나 아들의 비서가 말했다. 의원님이 오늘 너무 바쁘셔서요. 어머님은 저쪽 좌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숙은 신부 부모가 앉은 화려한 단상 건너편 끝자리에서 하객들 틈에 섞여 있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내 아들, 내가 이렇게 멀리서 봐야 하는구나. 결혼 후 병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부잣집 사위, 성공한 정치인, 언론의 주목.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당신 어머님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병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전화 좀 드린 거야. 우리 집 식구들이 보기 불편해. 이제부터는 공적인 일에 집중하자. 그날 밤 병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휴대폰을 껐다. 그 뒤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갔다. 고향집의 낡은 시계는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정숙은 저녁이 되면 늘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오겠지. 그녀는 늘 밥상을 2개 차렸다. 아들아,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하지만 식탁 맞은편의 그릇은 언제나 식었다. 이제 연락이라도 좀 주면 좋으련만. 그녀는 외로움이 서린 한숨을 달빛에게 흘려보냈다. 병수는 이제 TV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정의롭고 청렴한 젊은 정치인 김병수 의원. 정숙은 낡은 흑백 TV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나가네. 잘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화면 속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혼잣말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새끼 이름 불리는 것만으로도. 병수 씨, 이번에 처가 쪽 사업 관련해서 서류 좀 봐주세요. 장인의 부탁이란 말에 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다. 그 일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됐다. 언론은 특혜 의혹이라며 그를 공격했다. 병수는 기자들 앞에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며 대응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엄마라면 뭐라 하셨을까? 그는 그 생각을 곧 밀어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정숙은 마을 이장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병수야, 요즘은 뉴스에서 내 얼굴 자주 본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늘 내 편이다. 몸은 좀 약해졌지만 마음은 아직 단단하다. 밥 잘 먹고 다니거라. 그 편지는 서울의 의원 사무실로 전달되었지만 병수는 읽지 못했다. 비서는 그 편지를 서류 더미 속에 묻어두었다. 며칠 뒤 정숙은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검사만 받으려고요. 이장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병수는 점점 더 큰 자리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마음속은 공허했다. 밤늦게 술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의원님, 고향에는 자주 가세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냥 시간이 안 나서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집에 돌아온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비서가 이거 예전 어머님 편지라네요.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결국 읽지 못하고 서랍에 넣었다. 정숙은 점점 야위어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있지요.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누구도 그 아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가끔 병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다. 병수야, 너는 잘 있지? 창문을 타고 바람이 들어와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아직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었다. 보고 싶다, 내 새끼야. 이제야 왔네 여기 그 한마디 시간이
병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여러 번 찍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화면을 흘깃봤다. 고향 병원, 무슨 광고야 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시각 작은 시골 병원에서는 정숙이 산소호흡기를 단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있었다. 아들한테 연락됐나요? 간호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여전히 믿음이 있었다. 내 아들이 오겠지. 그날 병수는 국회 청문회에 서 있었다. 김 의원님, 처가 쪽 사업 개입 의혹 사실입니까? 기자의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의원님, 전화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속삭였다. 지금은 안 돼. 이 회의 끝나고. 그는 그대로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병수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하나를 보았다. 봉투엔 어머니 병원비 미납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엄마가 병원에.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이정숙님 보호자시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 병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었다. 와이퍼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신호등이 눈물처럼 번졌다. 엄마,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병실 문 앞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분이세요? 조금 늦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수는 문을 열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 산소 마스크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고요했다. 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수야, 엄마는 네가 미워도 보고 싶다. 네가 잘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는 늘 네 옆에 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병수는 그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 나 그저 바빴던 거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의 울음은 병실을 채우며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병수는 고향집을 찾았다. 문을 여니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은 3월에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에는 오래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병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아들 사진 신문에서 봤다. 엄마는 참 뿌듯하다. 몸은 괜찮지?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모두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엄마, 그럼에도 날 믿으셨구나.
며칠 후 언론은 병수의 슬픔을 헤집었다. 어머니의 병세를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기자들은 병원의 출입문 앞까지 몰려들었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사진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네가 잘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세상의 모든 비난 속에서도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붙잡았다. 그는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병수 의원, 정말 사퇴하실 겁니까?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나 좀 쉬어도 되겠지. 그의 눈가엔 진한 피로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언제나 어머니가 울던 그날처럼 부드럽고 슬펐다. 그는 어머니가 다니던 작은 교회를 찾았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하나님, 엄마가 계신다면 제 목소리 들리게 해주세요.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비친 빛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병수야, 잘 있니? 그는 놀라서 눈을 떴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성경책 한 구절이 펼쳐져 있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는 그 구절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네요. 시간이 흘러 병수는 고향에 작은 묘비 하나를 세웠다. 비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정숙,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는 묘 앞에 앉아 말했다. 엄마, 이제야 당신 이름을 제대로 새겼어요. 그동안 세상에선 다들 나를 의원, 사위, 남편이라 불렀지만 이제 나 스스로를 아들이라 부르고 싶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묘비 앞 들꽃이 흔들리며 햇살을 받았다. 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날 이후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그를 봤다. 고향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며 웃고 있는 조용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이제 세상엔 잊혔지만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수야, 이제 괜찮다. 그리움도 다 흘러갔단다. 바람이 잔잔히 분다. 새 한 마리가 묘 위를 날아오르고 햇살이 그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다.